지금 조금 진행이 지체된 관계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휴직 시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동국대학교 자연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발표는 인도 초기 불교에서 성지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통이 상월결사 순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역사적, 교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제가 3분 남았을 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그 상월결사에 제대로 참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도 저렇게 뭐 43일씩 가는데 참석하라고 누가 권유를 했다고 해서 참석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지 스님이나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의 그냥 간접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게 얼마나 고생되는지는, 판단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본 분들의 그러한, 고생은 뭐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뭔가 추구했었던 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길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신 어른한테 뭐 그렇게 이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안쪽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란다고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하란다고 제 성격에 막 이렇게 할 성격도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근데, 이러한 결사는, 이것은 길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누군가 실천적인 걸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금산사 월준호 스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어른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 어른을 제가 만나봤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하지만 실천적 운동을 하신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적인 부분들은 한국 불교에 너무 넘쳐요. 그래서 대사회적인 실천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수행하시는 분들보다, 물론 수행하신 분들이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선불교고 조계종이니까 수행은 당연히 돼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확산시킬 거냐의 의미에서 그렇게 실천적으로 대외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높게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소 실천하면, 그게 그러니까는 의견을 내고 그것을 지시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시간이 지금 조금 지체했으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처님의 4대 성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4대 성지를 순례해라.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장암경, 유행경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거고, 8종류의 소승 열반경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8종에.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4대 성지를 순례해라. 그게 어디냐면, 부처님 태어나신데, 룸비니,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첫 설법을 하신, 사르나트 녹야원, 그리고 구시나가로 돌아가신 이 4군데를, 순례해라. 처음에 그걸 딱 읽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거를 순례를 하면 너네가 뭐, 죽은 뒤에, 어떻게 보면 생천,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근데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른은 아니에요. 제가, 율장을 전공했고, 초기불교도 제가 문헌을 만지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후대에 어떻게 붙었을 거다. 그리고 이게 4대 성지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달력에 있는, 불교 달력에 있는 4대 기념일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태어나신 거,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 생사니까 이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인간 시다르타에서 부처님이 되신 거니까 가장 큰 전환기적 사건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불교 달력에 나와 있는 4대 기념일은 출가제일이에요. 출가제일이지, 그 초전 법륜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전 법륜은 날짜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서로 착오들이 있었구나, 문헌들이 만져지는 과정에서 뭔가 변화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고, 또 8대 성지에 보면 또 확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입에 대한 착오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4대 성지라고 하는 거는 인도의 사진법 체계에서 기본으로 해서 부처님이 사성제 발정도 12연기 16대국을 다니시고 이런 식으로 사진법 체계 안에서 나가는 거고, 이 넷을 생사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데 네 번째를 뭘 넣을 거냐 가지고 이게 논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초전 법륜은 아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다 부처님 생애랑 관련되는 거고 이건 교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단 쪽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가 오히려 더 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생에서만 보면, 부처님의 삶만 보면 불교를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출가한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논점이었던 것 같아. 그게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출가보다는 출가나 성도나 이렇게 비슷한 걸로 하나를 묶이면서 아마도 첫 설법이 교단의 확립이라고 하는 종교의 3대 요소가 교조, 교리, 교단이거든요. 교조, 교리, 교단. 교조는 부처님, 불교를 말하면 교리는 법, 다르마, 가르침. 그 다음에 교단은 승가. 그러니까 승가라고 하는 것의 확립에 무게비중이 두면서 약간 변동사항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성지를 순례했다. 사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는 그거는 개인 숭배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종교화되고 난 뒤에 나올 수 있는 어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아마 100년 안에는 절대 이런 식의 표현들은 안 나왔을 거다. 그러면 왜 4대 성지를 순례해라라고 나왔겠느냐? 그 얘기는 아쇼카 왕 때까지 내려가야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쇼카 왕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뒤에 출세를 해서 이제 불교를 끌어올리는 당신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분이 약간 혈통적으로 순혈이 아닌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라문이라든지 귀족들에게 이거 되게 재밌어요. 동아시아는 내가 피가 안 좋아도, 내가 우리 집안이 안 좋아도 왕은 신분을 세탁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장희빈 아들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데서는 장희빈 왕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만 아주 특이한 문화가, 동아시아는 양반은 그걸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은 그냥 홍길동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종로법에 의해서. 그런데 왕은 특권이 뭐냐면 신분을 세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면서 그 자식까지도 싹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런데 인도는 그게 아니에요. 노예 왕조나 이런 거 보면 노예가 구테타를 잘해서 왕이 됐어. 그래도 노예야. 그러니까 신분과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쇼카 왕 입장에서는 바라문교를 지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성 계급의 평등, 그러니까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던 불교 쪽을 지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동편과 서편, 인도 불교에서 동방교단과 서방교단의 충돌이 있어요. 그 기록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 결집, 2차 결집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2차 결집에서 서방교단, 신설된 서방교단이 승리했다라고는 나오지만 뭔가 이분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쇼카 왕을 추동한 게 근본 8탑 8개 중에서 7개의 탑을 열고 랑그람 탑은 못 열었어요. 그게 콜리족이 세운 탑인데 7개의 탑을 열고 사리를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교단이 가지고 있었던 부처님 사리탑의 권위라는 게 날아갑니다. 서방교단에도 다 사리탑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방교단은 사리라는 정통성을 얻게 됐고, 그때 동방교단이 이제 더 이상 사리라고 하는 전매 특허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쓸 수 있는 부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카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특화시키려고 했었던 게 이 4대 성지의 순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례 문화를 만들어낸 거는 사리가 있었으면 그 권위를 계속 유지받을 수 있었을 건데, 사리를 뺏겨버리니까, 사리가 그냥 동방과 서방에서 다 불타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사리를 가지고 무언가 권위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열애항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요. 열애항실은 뭐냐, 부처님이 오래 계신 곳을 열애항실이라고 합니다. 향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라 그래서 열애항실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향 피우는 게 원래부터 불교에서 계속 있었던 문화인데 왜 자꾸 뭐 향을 절에서 안 피우냐, 내가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향고향 얘기는 나중에 탑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율장에 보면 탑에 올리는 물건 중에서 향이 나온다고. 그래서 장소에 대한 특화, 그러니까 그건 특화는 두 가지로 보여요. 열애항실은 부처님이 오래 주석하시면서 법문을 설하셨던데, 뭐 영축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녹야원 같은 데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금강경 설하셨다라고 하는 저 사위성, 이런 데가 아주 기원정사 같은 데가 아주 대표적인 열애항실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데,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뭐 깨달음을 얻으셨거나 이런 식의 사건들이 있었던데도 어떻게 보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구조들이 초기 경전으로 빨려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으로 내려왔다면 4대 성지라고 하는 게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가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 첫설법이 들어갈 거냐, 이런 식의 이론들이 나올 게 없어요. 부처님이 정해버렸으면.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정하는 바람에 그것도 4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들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것은 아마 사리를 뺏기게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럴 거다. 그래서 아쇼카 왕의 어떻게 보면 불교 정책과 관련해서 이 성지순례가 일반화됐을 거다. 그리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지순례가 쉽지 않아요. 나라로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동아시아에서 마지막 성지순례를 한 사람이 지공입니다. 지공, 인도 승려인 지공이에요. 근데 지공이 인도에서 태어나서 스리랑카를 경유하고 티벳, 그 다음에 운남 쪽으로 해서 고려까지 와요. 고려까지 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원제국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이 고려에서부터 티베트까지 다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이패스가 열려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라들이 쪼개져 있으면 이게 성지순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금강산 못 가는 거하고 똑같죠. 뭔 성지순례를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아쇼카왕과 관련돼서 아마 그럴 것이다. 그리고 아쇼카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아쇼카왕이 성지순례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물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 그러니까 불교 기록하면 아쇼카 석주하고 아쇼카 마해법칙이에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나 동남아에서는 암송 해석을 적는 문화로 하거든요. 그게 페다라 잎에다가 이렇게, 폐업경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불확실한 겁니다. 계속해서 적다 보면 오자 엄청나게 나와요. 그게 몇백 년 지나다 보면 그게 무슨 경전에는 뭐라고 나면 이쪽 물병에서 이쪽 물병으로 옮겨붙듯이 똑같이,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난이 아마 솔직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객관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들었다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제 얘기를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다시 얘기하면 다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 얘기를 이렇게 들었다는 가능해도 이게 공시적인 거냐? 그거는 CCTV 나오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의 문헌들은 이게 막 섞여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차라리 동아시아처럼 찍어내는 거, 통판으로 인쇄하면 조작을 못해요.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한 100번 정도를 찍었어. 그럼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암송에서 적는 문화는 이거 진짜 미개한 문화예요. 그래서 연대를 막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자기가 유리한 구절들을 중간에 막 찬입시켜요. 쥐새끼가 끼어든다라고 하는 게 찬입이거든요. 그렇게 넣는 문화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쇼카 석주하고 아쇼카 마해법칙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타니파타라든지 뭐 법구경이라든지 장록의 장론이게, 그다음에 율장의 건도부 얘기하는데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개송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오래된 문헌인 거는 맞지만 부처님이 개송으로 말씀하셨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암송하려고 손댄 거예요. 누가 개송으로 얘기해? 우리가 무슨 뭐 조용필도 노래로는 얘기 못해요. 하루를 살면서 무슨 노래로 했겠어. 근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손댄 거예요. 누군가 외우기 편하려고. 그래서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는 절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금성문은 무조건 연대 추정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절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성지순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장암경, 아유관경이나
아유강전이나 뭐 아유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보면 그것도 손댄 문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40쪽 보시면 제가 아쇼카 왕이 어디로 갔다더라 라고 하는 거를 적어놨어요. 그 경전에 나오는 순서. 저도 인도 성지순례도 가고 제가 인솔도 하고 하지만 이 순서로 못 갑니다. 이 순서로 가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으로 봤을 때 비슷한 데로 가는 거지, 여기는 생애 순서, 부처님의 생애 순서로 재편된 겁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 또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 그런데 중간에 부산에 살았던 거야, 내가. 그리고 나중에 또 서울로 왔어.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나중 것까지 같이 보고 저쪽에 가서 부산에서 부산 쪽 걸 보지, 생애를 쭉 따라서 다시 백해서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월결사도 그렇겠죠. 상월결사도 생애 따라간 건 아니에요. 그 동선 따라갔지. 생애 따라가면 사람 죽는다니까요. 동선을 따라가도 40일이 넘게 걷는데 생애 따라가면 한 60일 가야 될 겁니다. 다시 왔다가 빽 했다가 다시 갔다가, 아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헌들이 손이 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아쇼카 왕 이후로 어떻게 보면 마우리아 왕조의 황제가 성지순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고, 그리고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그것들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아쇼카 왕이 기념석주 같은 거를 만들어서 권위들을 높였고, 그래서 불교와 제왕의 권위가 합쳐져서 성지순례라고 하는 큰 흐름들이 생기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은 1300년대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대단한 성지순례자는 현장입니다. 현장. 동아시아의 구법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머리 나쁜 사람은 가도 기록을 못 남겨요. 근데 현장은 머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는 메모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정도 양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메모하는 습관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당서역기하고 그 다음에 자은전하고 그 다음에 속고승전, 현장전하고 이게 3대 현장의 기행문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고, 그리고 현장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신격화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서유기까지 넘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여러분이 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록들이 뭐 뚜렷하게 해초 남아있지만 굉장히 잔편으로 남아있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필연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는 꼭 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상월결사, 맨 마지막에 보시면 벌써 이게 2023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선지스님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 천막에 처음 갔었어요. 그때 제가 승가대 교학처장을 했기 때문에 학인 스님들을 인솔해야 되는, 그 입장 때문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생각보다는 엄청 고생을, 그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야, 이거 되게 힘들겠다. 나 딱 첫 느낌이 그거였었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힘들겠는데? 근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비닐하우스를 쳐놨는데 그 안에가 낮에는 찜통이 된대. 그래서 약간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밤이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생각보다 훨씬 힘든 거구나. 나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제가 2번을 가서 봤어요. 2번을 가서 보고, 이게 그냥 일반적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인도를 간대요. 그래서 인도 가면 뭐 가는 거지?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걷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될까?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터졌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3년 동안 국내에서 돌기 시작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면서 되게 웃겨서 저 딱 한 번 참석했거든요. 그게 월정사 오셨었어요. 오대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 어른들 오시고 하니까 그냥 저는 소임자니까 뭐 당연히 뭐 나도 한번 이때 가지.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 근데 나는 거기서 자고 나와서 걷는데 쉽지 않은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전라도에서 차 타고 와서 거기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뭐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다가 인도 가가지고 나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야, 진짜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중에는 뭐 관계나 뭐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순수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다면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이런 거를 좀 네가 좀 정리를 좀 해봐라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바람이 뭐였었냐면 제가 만약에 이걸 정리해드리고 사실은 저도 얻어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얻어내고 싶은 게 나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제가 고려대 박사과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민족문화연구소 같은 그런 연구소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많이 타고 거기에 수십 명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제가 이 동대 다니면서 제가 동대 사람들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가 있냐면 아니 지그들이 공부를 잘하는 놈들이 스님들을 무시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지그들도 공부 못해서 여기 왔거든. 그런데 스님들을 또 더럽게 무시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나한테 걸리면 내가 절대 안 된다.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역할들을 좀 나눠서 공부만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어른한테 말씀을 그게 없어지면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미래는 없어요. 그리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소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월정사에서 제가 금강경 봉창기도 할 때 반려동물 천도제도 하잖아.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월정사 부도밭에는 개부도가 3개가 있었대. 1700년대에. 문헌이 나와. 문헌이. 사람 같은 개가 있었대. 그래서 스님들이 탐복을 해서 화장을 하고 개부도를 만들어줬대. 지금 시대에 딱이야. 그거 아이디어 해서 제가 야 이거 지금 이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뭐 문화적인 걸 하고 그다음에 학술적인 걸 하고 사실 연구가 안 되면 그 다음을 추릴 수가 없어요. 기획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민족문화연구원 한번 가보면요 무지하게 큽니다. 진짜 엄청나요 시설이. 거기에 수십 명이 진짜 그 돈 받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예산이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정부 예산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계속 따내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우리 스님들이 좀 들어가고 불교과 졸업생들이 좀 들어가고 하면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게 아니고 자리도 없는 데서 지그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자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뭐 명운이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여기까지는 해드리겠다라고 생각한 게 기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른과 관련해서 박사 논문 정도까지는 좀 만들어 드렸어. 한 번이라도 그 뒤에 뭔가가 더 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여기에 뭐 핵심적으로 우리 박기령 고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뭐 여기 제대로 개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곁다리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뭘 정확한 판단들을 잘 못해. 하지만 이 정도 노력을 하셨으면 이 정도의 결과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몇 년 안에 안 하면 다 쓸려 나가요. 쓸려 나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고 온기가 남았을 때 빨리 정리해서 그 정신을 기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니저 같은 사람도 살았을 때 별로 평가 못 받았어요. 죽고 나서 1400년 뒤에 당나라에
당나라 평가받기 시작하거든. 당나라 말에 재평가되는 거거든. 그래서 언젠가라도 재평가라도 되고 이 정신이 길어지면 좋고, 만약에 길어지지 않더라도 재평가될 수 있는 그 틀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는 지금 끝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계속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한은 인도 성지순례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대에 저도 뭐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인도를 가지만 이렇게 걸어서 가면서 무언가의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노력은 아마 동아시아 불교 역사에서 다시 존재하기 어려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